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3년 4월 19일 수요일 노영의 뉴스 인사이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4.19 기념일입니다. 네, 해가 갈수록 또 정권에 따라서 어떠한 기념일은 점점 잊혀져 가기도 하는 그런 상황인데요. 자, 오늘은 또 어떤 상황이 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우리 영친이 여러분들은 화이팅 하시기 바라고요. 오늘 방송 내용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한동희 기자와 함께하는 뉴스픽 준비되어 있습니다. 민주당 돈봉투 사건 때문에 지금 또 내분이 조금 일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내용 한번 짚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대담한 대담 시간에는 최진봉 교수와 함께 정치 현안 알아보도록 합니다. 마지막으로 배포의 촉 시간에는요. 배상훈 프로파일러와 함께 어제 방송됐던 JMS 관련 업데이트 소식들 또 차근차근히 한번 조목조목 따져서 말씀 한번 드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이 JMS 방송 보면서 너무 놀랐거든요. 정강훈 씨가 하는 뭐 청년 사업단 내지는 간호사들을 상대로 한 성적 희롱 발언도 참 끔찍했는데 왜 이런 일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이게 근절되지 않는지 참 이해가 안 되는 상황입니다. 자, 어쨌든 오늘 방송 한번 같이 지켜보시면서 의견 나눠주시기 바라고요. 언제든지 생방송 중에 궁금한 점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노영의 뉴스 인사이다 시작하겠습니다. 네, 노영의 뉴스 인사이다 공익 캠페인이죠. 슈퍼챗으로 우리 아이 재단과 함께 베이비박스 미혼모 후원하는 그런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우리 아이 재단 문의는 02-2128-8591, 02-2128-8591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행복하자님께서 해가 환하게 떠 있는 아침처럼 이런 아침을 맞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맞습니다. 해는 떠 있고 지구를 비추는 이 대기 중에 공기는 깨끗하고 좋습니다만 대한민국의 실제 사정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서 좀 안타깝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열심히 밀고 있는 한동희 기자가 또 뉴스픽으로 여러분들께 이런저런 소식 전해준다고 하니까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동희 뉴스마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뭐 오토바이 같은 거 타고 다니셔요? 바이크 복장인데? 네, 오토바이 탈 줄 모릅니다. 아, 그래요? 네네네. 좀 오토바이는 위험해서 옛날에 우리 그런 말이 있었어요. 어르신들이. 오토바이 타는 남자랑 절대 만나지 말아라. 예, 절대 타지, 아니, 이건 또 내가 말하면 안 되는구나. 저 안 타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그래요? 네. 알겠어요. 자, 첫 번째 소식 한번 들어보죠. 더불어민주당 돈봉투 의혹. 지금 좀 시끌시끌한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2021년 전당대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서 탈당이나 출당이 필요하다는 의견, 그리고 지켜보자는 신중론이 좀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탈당이나 출당 요구는 이제 비명계를 중심으로 쏟아지고 있는데, 일단은 송영길 전 대표가 자진 탈당해야 된다, 이런 요구를 하고 있고, 일단 사법적으로 결론이 났을 때 움직이면 그때는 늦는다. 지금 지도부가 엄격한 윤리 기준 하에서 해당자에 대한 탈당을 권고해야 된다, 이런 요구를 하고 있는데, 비명계가 주목하고 있는 게 이재명, 송영길 커넥션 의혹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21년도에 이 송영길 대표가 당대표로 선출된 그 전당대회 네. 돈봉투가 뿌려졌다는 의혹과 관련해서 지금 의심되는 사람들은 일단은 먼저 스스로가 당적을 조금 내려놓든지 네. 아니면 좀 쫓아내야 된다. 이게 현실적으로 나중에 밝혀지고 나면은 이 당의 이름이나 이런 명성이나 신뢰에 금이 간다,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네. 그 근저에는 이재명 대표하고 송영길 대표가 친했기 때문에 내지는 이재명 대표 측근들이 당시에 송영길 대표를 우회적으로 지원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 아니냐, 이렇게 지금 본인 입장인 것 같아요. 네, 그런 얘기도 나오고, 이제 뭐 조선일보라든지 일단 보수 언론을 중심으로 보면은 뭐 여기에 연루된 의원이 20명에서 30명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상황인데, 많군요. 그중 뭐 친명이 5명에 해당할 수도 있다, 뭐 7인회 중 1명이 거기에 해당할 수 있다, 뭐 이재명 대표와 연관성을 계속 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7인에 지금 1명. 누굴까요, 그 사람이? 자, 어쨌든 어제 이제 계속 찌라시로 돌아다녔던 사실은 네. 이야기라 확인은 되지 않았습니다. 네,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내용을 들어보니까 절대 사실이 아니다, 이런 얘기도 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친명계 의원 쪽에서도 얘기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진상규명이 우선이다라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일단은 이재명 대표가 대국민 사과를 하면서 고개를 숙이기도 했고 일단 송영길 전 대표가 22일에 이제 파리에서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기 때문에 일단 송 전 대표가 당사자이기 때문에 입장부터 좀 들어볼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그 사실이 구체적으로 특정이 되면 그때 지도부로서 책임 있는 조치를 하면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사람들이 이런 얘기도 해요. 민주당 내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이정근 사무부총장이 검찰하고 딜을 했는데 검찰이 구형을 3년밖에 안 하더라. 근데 판사님께서 이거 도대체 이해할 수 없다 하면서 4년 6개월 실형을 선고하고 거의 10억 상당의 돈에 대해서 다시 토해내라 이런 얘기를 했고 명품으로 받았던 것들도 다 내려놔라 막 이런 얘기까지 했다는 거예요. 사실은 판사님들이 그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이거는 얼마나 판사가 보기에 이 이정근 부총장과 검찰이 좀 뭔가 좀 의심스러워 보였으면 이러겠느냐라는 얘기도 있고 검사가 이렇게까지 심각한 사안에 대해서 너무 약한 구형을 때린 거는 뭔가 이유가 있는 것이다 이런 얘기도 있는 것 같아요. 게다가 이 이정근 부총장은 사실은 친낙계 사람이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네, 예. 근데 오히려 비명계 쪽, 즉 친낙계 쪽에서 오히려 이거를 좀 더 크게 만들려고 하는 걸 보면 뭔가 이상하다 뭐 이런 움직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결국에는 송영길 전 대표가 이제 파리에서 가지는 기자회견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은 상황입니다. 네. 그 이재명 대표가 송영길 대표한테 좀 조기 귀국해서 상황을 조금 해결해 달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송영길 대표는 일단은 거부하는 것 같죠? 거부하는 입장인 것 같고 일단은 뭐 파리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서 입장을 밝히겠다는 건데 뭐 일단 지금 뭐 검찰발 보도로 보면은 송영길 전 대표가 직접적으로 연관성이 있다라는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어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 이정근 씨가 뭐 통화한 내용에 따르면 송 대표가 강내구 얼마 돈 썼더냐 뭐 이런 걸 물어보는 얘기도 있었다고 하니까. 근데 중요한 건 민주당에서 셀프 조사 안 한다는 거잖아요. 진상 조사. 그러면은 검찰이 수사해서 밝혀달라 이런 얘기인데 과연 이 상황에서 검찰이 제대로 된 수사를 해주겠느냐 이것도 관건 아닙니까? 네, 그거에 대한 이제 지도부 일각에서 좀 비판이 있는데 검찰 수사 결과만 바라보는 것이 지금 피의 사실을 계속해서 대놓고 유출하는 것을 보면은 결과가 뻔한 거 아니겠느냐. 지금 윤석열 검찰만 바라봐야 하는 모순에 빠졌다 이런 얘기가 나와서 자체적으로 어느 정도 진상조사는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어쨌든 박홍구 원내대표는 본인 캠프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국민들에게 또 필요하다면 수사기관에도 소상히 말해줄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 대표가 공식 요청했으니 상관을 화답을 해달라 뭐 이런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여기에 대해서는 속 시원한 대답은 듣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도 송 대표는 어쨌든 본인이 전당대회에서 당대표로 선출되었고 그 다른 의원들하고 차이가 그렇게 많지가 않았기 때문에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해명해 주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어요. 자, 두 번째 이슈 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은 계속해서 이 정강훈 씨 때문에 시끄럽군요. 네, 정광훈 씨 때문에도 그렇고 태영호 국민의힘 최고위원 때문에도 시끄러운 상황인데 일단은 김기현 대표가 이런 부분들에서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하면서 지금 당이 더욱더 흔들린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은 JMS 민주당 이 얘기를 하면서 태영호 최고위원이 이제 비판을 받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또 입장문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업무상 일종의 해프닝이었다. 라는 입장을 보이면서 언론의 비판을 받고 삭제한 게 아니라 의원실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삭제한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민주당이 적반하장을 넘어서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 욕설부터 다시 들어보시라. 뭐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태영호 의원은 사실은 말을 하면 할수록 점점 더 수렁에 빠진 느낌이에요. 네, 사실 이 JMS 역시 JMS 민주당 이것도 되게 깜짝 놀라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정크 머니, 섹스 민주당 이렇게 써놓고는 그거를 또 보좌관이 실수했다는 식으로 말하는 것도 좀 웃겼는데 이제는 여기다가 이제 이재명 대표 옛날 욕설 얘기를 해가지고 또 걸고 넘어지고 있는데 이거 되게 좀 치사한 것 같아요. 네, 비겁하고. 김재원 최고위원이 지금 자중한다면서 메시지를 내놓지 않고 있는데 그 사이에 태영호 최고위원이 더 큰 막말을 계속해서 내뱉고 있는데 문제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어제 월간조선과 인터뷰에서 이제 나온 인터뷰 내용인데 김구 선생이 통일정부 수립을 위해 노력했다는 역사적 평가 이 부분에 대해서 김일성이 남한 단독정부 수립을 막고 공산정권을 세우기 위해 김구 선생을 이용한 것이다. 이런 얘기까지 꺼내놨습니다. 그러니까요. 뭐 사람들이 이승만은 뭐 어떻고
김구는 통일을 원했던, 통일 공동정부를 원했던 거다라고 나만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데 네. 이게 바로 김일성이 김구를 이용해서 한 거다. 뭐 이런 얘기 지금 하고 있는 거 네,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무슨 뭐 근거가 정확히 있어서 하는 말인가요, 이 사람은? 뭐 근거라는 게 지금 근거로 내놓는 게 북한의 대남 전략 전술을 아는 사람의 입장에서 봤을 때 김일성이 통일전선 정장에 당한 것이다라는 게 근거인데 본인은 전문가라 이거군요. 네, 이 같은 주장이 결국에는 이승만 전 대통령의 대한민국 건국을 강조하고 있는 뉴라이트 진영에서 주로 제기되는 주장이기도 합니다. 그래요. 자, 김구 선생이 통일정부 수립을 위해 노력했다는 역사적 평가에 대해서 김일성은 남한 단독정부 수립을 막고 공산정권을 세우기 위해서 김구를 이용한 것이다. 역사 저널 그날이라는 KBS 프로그램 보고 내가 황당했다. 이런 얘기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 근데 지금 제가 궁금한 거는 태영호 최고위원이 요즘에 계속 이런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유가 있나요? 뭐 이유랄 것도 전 잘 이해를 하지 못하겠어서 어떤 이유에서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래요? 이게 네. 사실 태영호 최고위원의 문제라고만 볼 수 없는 게 지금 이승만 기념관 설립을 위해서 460억을 이제 보훈처에서 사용을 하기로 했는데 네네. 이게 보수 정통성을 이승만을 통해서 채우겠다 이런 게 지금 일단 국민의힘과 정부에서 드러나고 있고 태영호 최고위원의 말로서도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는 부분 같습니다. 지금 보면요, 영국의 조지 오웰은 과거를 지배하는 자가 미래를 지배한다고 했다. 뭐 대한민국에서도 좌파들이 권력을 갖게 되면 역사를 왜곡한다. 왜곡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걸 이용해서 현재 권력을 공고히 하고 앞으로 20, 30년 동안 좌파 정권을 유지하는데 유리한 토양을 만들지 않냐. 아, 이분은 정말 더 충격적인 건 네. 결국 좌파의 목적은 대한민국을 사회주의로 만드는 것이 아닐까라는 얘기까지 했습니다. 민주당은 가만히 있나요? 이런 사람에 대해서? 네, 특이합니다. 태영호 최고위원. 자, 두 번째. 또 지금 정강훈 때문에 시끄럽죠? 네, 지금 이게 김기현 대표가 지금 제대로 처리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 정강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추천으로 입당한 당원 981명을 파악해서 출당을 권유하는 경고 문자를 발송했다고 합니다. 이게 결국에는 정당법상 이중당적이 금지가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경고 조치로 문자 메시지만 보내놓은 상황입니다. 이제 정강훈 씨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당원이 뭐 10만 명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 상황인데 왜 981명에 대해서만 경고를 한 겁니까? 981명을 파악한 건 이제 추천인의 정강훈을 쓴 사람들만 이제 파악을 한 거고 추천인의 정강훈을 쓰지 않았다면 더 많은 국민의힘 당원이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는 당원을 가입하면서 추천인이 누구냐 물어본 그 란에 전광훈이라고 한 이름을 써서 넣은 사람이 981명이다 이런 네. 얘기군요. 이중 당적 금지 안내 문자를 발송했는데 만약에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 그러면 실제 이중 당적인지 확인이 어려울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소용도 없는 거네요, 결과적으로는. 소용이 없기 때문에 뒷북 대응이고 무의미한 대응이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 이게 당원에 대한 문제를 건드릴 게 아니라 김재원 최고위원 지금 사실 전광훈 목사가 이 김기현 대표 체제에서 뜨기 시작한 게 결국엔 김재원 최고위원 때문인데 김재원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계속해서 전광훈 목사 더욱 주목받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근데 사실은 그거 같아요. 지금 뭐 하태경 의원도 정강훈 잘라라고는 네. 했지만 현실적으로 자르고 싶어하지 않는 이래 정강훈에 기대는 세력들이 있는 게 이제 문제인 것 같고 김기현 당대표는 당대표 된 이후로 지금 계속해서 리더십이 엉망진창이다 이런 얘기 많이 하고 있어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뭐 사실 정책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제대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데 네. 주 69시간 근로제 개편안 같은 경우에도 입법 예고가 이틀 전인가였습니다. 네. 근데 지금도 제대로 어떤 일이 있는 어떻게 나아갈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고 계속해서 미루고만 있고 MZ 세대를 눈치만 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니 그리고 정강훈 씨는 며칠 전에 보니까 그 설교를 하면서 핸드폰 사업을 뭐 자기네끼리 하자 가입자 통신사를 바꾸는 그런 걸 하게 되면 돈을 좀 버나 보죠. 한 1,000만 명 정도 바꾸게 되면은 내가 5천 병상이 있는 요양병원을 지을 수 있다 이런 얘기하고 또 간호사들 그러니까 천국 갈 때 간호사들이 짧은 치마 입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그런 모습을 상상해야 한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서 매우 부적절한 상황인 것 같거든요. 네. 이거는 그래서 간호사들이 지금 여기에 대해서 또 집단적으로 단체적으로 반발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김기현 이제 대표 같은 경우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하지 못하면 지금 지지율도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고 윤석열 정부 이제 집권
세력에 대한 것도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제대로 관리가 되지 못하면 앞으로의 미래가 좀 불투명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오경수님께서 국민의힘당이 간호사법을 반대하니까 정치적으로 간호사를 비유한 거 아니겠습니까? 비하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얘기도 하셨고요. 써니님, 나날이 멋져가는 한 기자님 멋져 보여요. 이런 얘기인데 조영웅님 말이 저는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봤습니다. 봤어요? 네, 한동희 기자가 좋은 이유는 우선 외모가 평범하고 우리와 같은 과라서 그렇다. 아, 이분 너무 솔직하신 것 같은데? 동의합니다. 네, 본인 사진도 한번 올려보시면 제가 비교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한동희 기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노영의 뉴스 인사이다. 네, 최진봉 교수와 함께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여러분은 지금 노영희의 뉴스 인사이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노영의 뉴스 인사이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는 정치권 속에서 열불나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꼭 필요한 바로 이분을 모시겠습니다. 본인이 막 흥분해서 화를 내니까 우리는 차라리 지켜보면서 조금 다운되는 느낌이 좀 있고 아무래도 좀 차분해지는 것 같습니다. 열 받을수록 발음이 정확해지는 특이한 성격도 가지고 있죠. 특이한 특성. 시사계 촌철살인 래퍼 랩진봉 최진봉 교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아침에 일어나시기 힘드시죠? 네. 멀리서 오시니까. 힘듭니다. 네,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나이가 들면 아침에 좀 그럴 텐데. 네, 괜찮으실까요? 네, 괜찮아요. 좀 졸린 얼굴인데, 우리 봐도. 자, 첫 번째 이슈부터 보겠습니다.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관련해서 송영길 전 대표가 조기 귀국 요청을 한 이재명 대표의 일단 제안이나 요청을 조금 안 받아들이는 쪽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22일 토요일 파리에서 기자회견을 연다 이런 얘기합니다. 일단 송 전 대표는 나는 모르는 일이었다. 개인적인 일탈인 것 같다. 이런 이정근 부총장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만 자 이게 조금 그렇게 쉽게 넘어갈 것 같지는 않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뭘 이제 결과를 지켜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쉽게 넘어갈 것 같진 않아요.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뭐 이 사안 자체가 네. 물론 민주당 내부에서는 이제 금액이 그렇게 크지 않다는 얘기 뭐 이런 얘기 나오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당내 선거 과정에서 돈 봉투가 오고 갔다고 하면 그 자체가 문제인 것이죠. 그렇죠. 그걸 뭐 부인할 수 없다고 저는 보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정면 돌파를 해야 된다. 이게 무슨 이건 뭐 돈이 금액이 적으니까 괜찮습니다. 이렇게 해서 해결된 문제가 아니고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사과도 했잖아요. 그리고 귀국 요청도 했는데 저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송영길 전 대표도 뭐 22일 날 기자회견 연다고 하는데 거기서 무슨 얘기를 할지는 모르겠지만 뭐 일부 여론들은 대체적으로 안 들어올 것 같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던데 저는 또 반대로 기자회견에서 언제쯤 들어오겠다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기본적으로. 예. 그러니까 당장은 아니더라도 빠른 시간 안에 어쨌든 정리하고 왜냐면 거기 생활도 어쨌든 마무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언제쯤 귀국하겠다는 얘기까지도 저는 할 거라고 봐요. 그냥 마냥 7월까지 있겠다 이렇게 얘기할 가능성은 저는 낮다고 보는데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마치 회피하는 듯한 느낌을 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본인한테 도움이 안 돼요. 본인이 결백하다고 생각하면 또 당에게 여러 가지 부담이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본인이 들어와서 명확하게 밝히는 것도 필요하고 해결을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송영길 전 대표가 마냥 그냥 내가 안 들어오겠다 이렇게 얘기할 가능성은 저는 좀 낮다고 보는데 많은 언론들은 마치 안 들어오고 그냥 버틸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22일 날 기자회견에서 자초지 정도 얘기하고 1차적으로 그리고 언제쯤 정리가 되면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 그게 7월까지 가지는 않을 거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전망해요. 원래는 7월에 들어오기로 예정이 돼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1년 예정으로 갔었던 네, 거기 때문에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7월 얼마 남지도 않았어요. 네, 그래서 맞아요. 그러느니 그냥 정리하고 빨리 들어와서 정정당당하게 상황에 임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나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제 문제는 이겁니다. 이정근 부총장이 뭐 핸드폰에 저장해놨다는 그 녹취록을 보게 되면 송영길 전 대표가 레고 돈 얼마나 썼대? 이렇게 말하는 부분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검찰에서는 봐라, 이 강래구 회장이 돈 쓴 거를 송 대표가 알기 때문에
돈 얼마나 썼대? 이렇게 물어보는 거 아니겠느냐. 근데 송 대표가 모른다고 하는 거는 거짓말이다. 지금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그거는 해명이 될까요? 그러니까 저는 그 부분도 사실은 문맥 전체를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문맥을. 그러니까 물론 제가 전체를 다 모르기 때문에 뭐라고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 말도 양면성이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검찰이 주장하는 것처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물어볼 수도 있고 얼마나 썼대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고 반대로 얘기하면 전혀 모르고 있다 어디서 얘기를 들었는데 그게 좀 이상해서 얼마나 썼다는 거야 대체? 라고 물어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뉘앙스로 본다고 하면. 그러니까 그건 모르는 거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송 전 대표는 관계가 없다고 그러고 본인은 몰랐다고 얘기하고 있으니 뭐 제가 여기서 그 말이 틀렸으면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검찰 수사기관 나와 봐야 되는 거고. 그리고 그 말 자체만 질문 자체만 놓고 본다고 하면 저는 양쪽으로 다 해석이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검찰이 주장하는 것처럼 반드시 그것이 송 전 대표가 개입돼 있었다라고 증명하는 완벽한 증거가 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 이 녹취록이 사실은 검찰발에 나온 거겠죠. 네, 검찰이 그렇죠. 가지고 있는 것이 이제 공개가 되는 거니까. 그런데 그러니까 취재한 기자들한테 확인을 해보니까 2년 텀을 두고서 서로 얘기한 것들이 각각 마치 한 자리에서 얘기가 된 것처럼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또 뭐 돈을 얼마 줬네, 봉투 몇 개 마련했네, 전달됐냐 뭐 이렇게 서로 마치 정말로 돈 받아서 전달한 것처럼 나오는 그런 얘기들도 알고 봤더니 다 며칠 간격으로 다른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였더라 뭐 이런 얘기도 나와서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확인하는 건 필요해 보이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실무자들의 차비나 기름값이나 식대 이 정도 수준이니까 뭐 이거 가지고 너무 뭐라고 하면 안 된다 이런 취지를 말한다는 것은 또 조금 불편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더 중요한 핵심적인 문제에 들어가야 되겠죠. 이번 사건이 이렇게 나온 배경에는 결국은 대의원 제도 때문이다. 이제 당대표 선출할 때 대의원의 이 퍼센테이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대의원 제도가 있죠. 근데 대의원을 선발하는 게 당협위원장이나 국회의원들, 현역 국회의원들이 영향을 미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다 그래서 돈을 주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지금 당원들의 주장은. 그러니까 네. 대의원 제도를 통해서 그러니까 선거 과정에서 대의원의 퍼센트가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전 당원들을 대상으로 돈을 뿌릴 수는 없잖아요. 만약 뿌린다고 하면 이것도 이제 전제 조건은 돈을 뿌려서 뭔가 매수를 하겠다는 의도를 갖고 돈을 전달했을 가능성을 연두에 두고 얘기하는 건데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대의원제도 자체를 없애버리자는 거예요. 그냥 전 당원이 투표하면 되는 거 아니냐. 요즘처럼 온라인으로 다 투표가 가능한데 뭐 그냥 본인이 어느 곳에 있든 인터넷만 연결되면 투표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제도로 가게 되면 투명하고 또 당원들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의원의 의견이 반드시 당원들의 의견을 대변한다고 볼 수 없어요. 네, 네. 이 대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국회의원들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고 국회의원들이 뭐 추천해서 임명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당원들의 의사와 다르게 결정되는 경우도 많다는 거죠. 그럼 이참에 아예 대의원 제도를 없애버리자. 뭐 결정사항이 있으면 대의원들 아니라 그냥 일반 당원들이 다 투표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그렇게 되면 당원들이 막 100만 명 되고 120만 명, 130만 명 되잖아요. 이거 어떻게 돈을 뿌릴 수 없는 거잖아요. 이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결국은 전 당원 투표를 통해서 대표를 뽑는 방식으로 바꾸자라고 하는 것이 이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주장이에요. 대의원 그러니까 제도. 대의원 제도는 결과론적으로는 간접 선거와 같은 그렇죠. 구조이죠. 그런 거죠. 네. 요즘같이 이제 직접적으로 자신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진 상황에서는 불필요한 제도다. 그렇게 오히려 주장하죠. 이거를 만들어 놓음으로 인해서 끼리끼리 문화라든가 부정부패가 싹틀 만한 소지가 지금 더 많아졌다.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자, 또 이 얘기도 있습니다. 지금 친명계와 비명계가 서로 나뉘어져서 송영길 전 대표나 이 관련해서 이름이 언급되고 있는 의원들 이런 의원들에 대해서 출당 조치가 있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지금 상황에서는 왜냐하면 자기들이 지금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출당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물론 명확하게 정말 뭐 판결까지 나와서 이 사람이 죄가 있다고 확정되면 출당 얘기를 얘기할 수 있겠죠. 징계를 통해서. 이건 절차가 필요해요. 그냥 의혹이 생겼다고 해서 모두 다 출당을 시킨다고 하는 건 그건 타당하지 않고요. 가능하지도 않아요. 이것도 출당을 시키려면 반드시 징계 절차를 밟아야 되는 건데 네. 지금 현재는 조사 단계고 본인들은 부인하고 있어요. 지금 이게 검찰이 기소한 게 너무 잘못됐다. 준항고까지 한 사람도 있어요. 지금.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그 압수수색 자체에서 준항고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출당 얘기가 나오는 것은 너무 성급한 거예요. 그건 가능하지도 않고요. 이런 방식으로 국회의원들을 출당을 시켜버리면 나중에 이게 만약에 아무 일도 아닌 걸로 나오면 어떡할 거예요?
처벌 안 받으면 또 어떻게 할 겁니까? 그렇죠. 그리고 지금 이름만 나오고 있지 검찰이 명확하게 누구라고 얘기도 안 하고 두 사람 빼고는 얘기도 안 하고 있잖아요. 찌라시랑 흥식으로 도는 거예요. 네네. 이런 상황에서 누구를 출당시켜 말고 하는 것이 결정하는 것은 대단히 이건 성급한 문제다. 그러니까 민주당은 지켜보는 거 일단 검찰 수사를 지켜보고 또 뭐 어떻게 여론이 흘러갈지 모르잖아요. 좀 지켜본 다음에 그러나 이제 대국민 사과를 한 것은 대표 입장에서는 이 논란이 일어나게 돼서 민주당이 미칠 파급 효과를 좀 차단하기 위해서 저는 대국민 사과했다고 생각하고 그건 잘했다고 생각하고 네. 송영길 전 대표도 빨리 들어오셔서 본인의 입장을 잘 밝혀서 수습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겠죠. 그 과정에서 만약에 진짜로 문제가 되는 그런 행동을 한 사람이 있다면 거기에 상응하는 어떤 처벌을 받아야 되는 거고요. 그걸 그런 정도로 그러니까 차근차근 지나가야지 이런 문제 발생했다고 논란이 되고 인물들 다 출당을 시켜버린다? 그거는 가능하지도 않고 해서도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네. 자, 그런데 이제 요즘 언론에 나오는 이 기사라고 해야 되나? 다 믿어야 될지도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만 뭐라고 나오냐면 돈 봉투를 수수한 현역 의원이 10명에서 20명 정도이다. 근데 이 중에서도 이재명 대표의 측근으로 불리는 7인의 멤버도 들어있더라. 이러면서 마치 친명계가 5명 이상 포함됐다. 이 얘기를 계속 흘리는 거예요. 이거는 도대체가 뭡니까? 이재명 대표 흠집내기죠. 아, 다른 이재명 대표 훔쳐내기입니까? 그럼 흠집내기죠. 아니 지금 현재 그러면 검찰이 2명을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네, 현재로서는 네. 2명, 윤관석 의원하고 이성민 의원 두 사람인데 이 두 사람 빼고 나서는 누군지도 몰라요 지금. 그러니까 지라시 형태로 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소위 그 중에 뭐 누가 들어있다, 만다 이런 기사를 쓰는 거 자체가 웃기는 거 아닙니까? 이 언론사는 대체 무슨 근거를 가지고 이런 기사를 쓰는 거예요? 그리고 꼭 제목을 친명 핵심 7인의 의원 중 이렇게 써요. 그러니까요. 아니 무슨 나 진짜 화가 나네. 어쨌든 이런 식으로 기사를 쓰면 안 돼요. 이거는 이재명 대표가 마치 이 사건과 연계된 것처럼 만들려고 해요. 더 황당한 건요. 여기서는 지금 노영희 변호사는 그 얘기 안 꺼냈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송영길 대표가 대표 출마하면서 그만두고 그 자리에 이재명 대표가 나가서 이제 당선이 됐잖아요. 그것까지 연계시켜가지고 마치 송영길 대표 전 대표의 이런 그 여러 가지 대표 선거 과정에 있었던 여러 가지 문제가 이재명 대표와 마치 연계된 것처럼 연결을 시켜요. 이런 식으로 기사를 쓰면 되게 뭐 소설 씁니까? 기사가? 기사라는 건 한 기자 잘 알고 있죠. 기자잖아. 네. 뭐 왜 이렇게 기침을 하고 그래? 육하 원칙에 따라서 있는 사실 그대로 말하고 확인된 것만 쓰는 거예요. 추측해서 기사 쓰나 뭐 있어요 세상에. 소설의 기사가? 육하 원칙에 따라서 확인된 팩트만 가지고 기사를 쓰는 거지. 자기 상상을 동원해가지고 이랬을 것이다. 이게 무슨 기사예요 그따위가. 그건 기사도 아니에요. 네. 아까 한마음님께서 진봉 선생님 아침 드시고 나왔나요? 좀 이따 흥분하실 텐데 이랬거든요. 못 먹고 옵니다. 자, DJ님께서 말 점점 빨라지는데 조심해야 됩니다. 화가 나면 빨라집니다. 지금. 네, 그 얘기를 하셨습니다. 아침부터 한 11시간 이상을 타고 왔어요, 차를. 진짜. 네, 계속 제가 말을 안 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심정하고 제 심정은 똑같을 거라고 보고.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이거죠. 말하자면은 지금 이 언론이 뭐 친명계라고 하는 걸 일부러 거론하면서 뭐 7인 중에 1명이 있다, 5명이 넘었더라 뭐 이런 얘기 자꾸 하는데 이게 요즘 계속해서 여당에서 공격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근거 중에 하나가 전현직 대표의 사법 리스크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연결시키기 위해서 아무래도 좀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자, 민주당도 악재이긴 하지만 집권 여당도 상황이 전반적으로 좋지가 않습니다. 태영호 최고위원, JMS 민주당, 뭐 김구 선생 이거 얘기하면서 계속해서 논란이 가라앉지를 않고 있는데요. TK에서도 결과적으로는 지지율이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집권 여당이 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지 궁금해합니다. 없어요. 없어요? 예. 반다평. 정말 무슨 근거로 그렇게 말씀하시죠? 무슨 근거냐면 일단 최고위원들이 저는 태영호 이분 참 특이하다 이런 생각. 아니 이게 한두 번 이런 일이 있으면 좀 그만둘 법도 하잖아요. 줄기차게 동일하게 같은 방식으로 계속 얘기를 아니 해요. 그러면서 JMS 민주당 얘기에 대해서 해명한답시고 하는 말이 기본적으로 이재명 대표 욕한 거 들어봐라. 그게 더 심한 거 아니에요? 왜 나를 욕하냐 이러지 않습니까? 야, 진짜 어처구니가 없네요. 아니 그 이재명 대표 그 대선 때 했던 얘기 같은데 그건 가족 간에 사적으로 네, 있었던 그 얘기잖아요. 얘기죠. 이거하고 지금 같습니까? JMS 피해자들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그 사람들이 지금도 고통을 받고 있고요. 어제 PD수첩에도 이제 방송이 됐잖아요. 네, 네. 그때도 보면 너무 가슴 아파요. 진짜 그분들 모습 보면. 근데 그 사람들의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격이에요. 어떻게 JMS를 갖다 붙입니까 지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아무리 비판을 하고 싶어도 사람들의 정서나 여론이나 아니면 사회적 이런 것들을 전혀
고려를 안 한 것 같아요. 국회의원 정도 됐으면 아무리 북한에서 오신 분이라 하더라도 국회의원 정도 됐으면 이 정도 판단력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정무적 판단력은. 네. 그리고 이 얘기가 지금 처음 이 논란만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외교 청서 관련해서 독도는 우리 땅으로 주장하는 청서를 보고서 여기서 뭐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가 발전적으로 발전하는 그런 관계로 형성되는 증거다.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지금? 이게 무슨 국회의원이 할 일이에요? 그런 일이 계속 반복되는데 김구 선생에 대해서도 북한의 뭐 김일성의 무슨 뭐 논리에 놀아났다 뭐 이런 식의 놀아났다는 표현까지 안 썼지만 이용당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김구 선생님이 그렇게 한 거는요. 통일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게 김일성 논리하고 무슨 연관성이 있습니까? 아니 참 이런 상황이니까 국민들이 지지를 하겠냐고요, 이 당을. 그리고 정광훈 목사인가 시인가 그건 잘 모르겠는데 그분에 대해서도 지금 끊어내지 못하고 있잖아요. 네. 이런데 무슨 국민의힘에 그러니까 TK에서 마저 지지율이 떨어지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게 국민의힘은요 지금은 대통령 지지율과 연동돼 있어요. 그러니까 총선은 대통령에 대한 중간 평가, 중간 어떤 그 성적에 대한 평가를 매기고 회초리를 드는 시간이에요. 네. 그러면 대통령 지지율이 낮은데 국민의힘 지지율만 올라간다 그런 상황은 안 일어나요. 그래서 저는 대통령이 어떤 형태로든 실수를 계속하면 할수록 국민의힘 지지율은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봐요, 저는. 근데 사실 김기현 당대표도 너무 이 당 운영을 못하는 거 아닙니까? 당대표 된 이후에 지금까지 계속해서 떨어지기만 하고 있고 수습한 게 제대로 수습이 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주체성이 없어서 그래요. 그분이 어떻게 대표가 됐습니까? 오다 받아서 하는 당연하죠. 대표가 된 게 자기 힘으로 됐으면 야, 이재명 대표를 보세요. 막 하잖아요. 네네. 반대가 있어도. 네. 왜? 당원들이 지지를 받아서 됐으니까. 그러나 김기현 대표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실에 도움이 없었으면 과연 대표가 됐겠냐고요. 네. 미리 그 대결 상대가 된 사람 다 정리해주고 그다음에 대놓고 막 지지를 하고 이랬잖아요.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 당시에 막 여러 가지 비판적 입장을 내고 네.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당연히 김기현 대표 입장에서는 자기 목소리를 낼 수가 없죠. 용산 대통령실과 어긋나는 태도를 보이거나 비판을 조금이라도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체적으로 뭘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 뭘 해결할 수 있겠어요? 그냥 가만히 있는 수밖에 없지. 그리고 뭔가 얘기하면 그때 따라서 하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당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면서 때때로 필요하면 대통령실의 잘못된 행동에 대한 비판적 입장도 내야 되는데 그런 입장을 전혀 내지 않아요. 당이 그런 얘기 한 적 보셨어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네. 그렇게 이상한 짓을 하고 있어도 예를 들면 아무 얘기도 못 하잖아요. 그런 상황이라면 김기현 대표가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전혀 아니라고 저는 봐요. 사실 국민의힘 최고위원들이 뭐 한두 명이 아니라 좀 5명인데 그중에 3명이 지금 문제가 있어요. 그렇죠. 김재원 수석 최고 또 그다음에 태영호, 조수진 이런 분들 뭐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근데도 전혀 뭐 징계도 안 돼 있고 아무것도 지금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안 하고 있죠. 근데 그 민주당에서라도 뭐 좀 촉구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징계 관련해서 왜 민주당 가만히 있는 거죠? 아, 국민의힘한테? 네. 그 놔둬도 되잖아요. 아, 일부러 놔두는 거야? 지지율 때문에? 일부러 계속 아니, 뭐 나쁜 말 그렇게, 하라고? 그건 그렇게 아니겠죠. 얘기하면 내가 네.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어쨌든 촉구를 해요. 처벌하라고. 그러니까 징계하라 이런 얘기 하잖아요. 징계하라고 그래요. 네. 징계를 안 하고 있으니까 문제인 거지. 하긴 뭐 이제 그 국회 윤리위원회에 사실 올리긴 했습니다. 네, 맞아요. 근데 이번에 그 윤리위원장에 국민의힘 윤리위원장에 황정근 변호사가 임명이 됐거든요. 네. 근데 황정근 변호사는 윤석열 대통령하고 친하다고 이제 알려져 있기도 그렇게 하고 알려져 있죠. 지난번에 국회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할 때 국회 측 변호인이기도 했었어요. 네, 맞습니다. 자 이분이 그러면은 이 국민의힘 최고위원들에 대해서 뭔가 좀 징계 같은 거 하고 내부적으로 조치를 취하고 이럴 수 있을까요? 근데 저는 그 김재원 최고위원에 대해서는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아, 그래요? 딴 사람 빼고. 그러니까 그렇다고. 근데 물론 만약에 김재원 최고에서 징계를 시작하게 되면 김재원 네. 최고가 반발할 거예요. 왜 나만 갖고 그래?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하는데 왜 과연 나만 그럴까? 갖고 네, 그래? 네. 조수진도 있고 태용호도 있는데 왜 나만? 이런 반발이 생길 수 있어서 네. 상당히 조심스럽게 접근할 겁니다. 그러나 이제 김재원 최고 같은 경우는 정광훈 씨하고 연관이 돼 있어요. 그러다 네. 보니까 정광훈 씨와의 절연이라고 하는 걸 국민께 보여줘야 될 상황이에요. 최근에 김기현 대표하고 그다음에 뭐 그 사무총장 이런 사람들이 계속 이철규, 네. 문제를 제기하잖아요. 정광훈 씨에 대해서. 그런 걸 보면 뭔가 국민들한테 보여줘야 될 상황이 됐어. 근데 정광훈 씨가 절연했다는 걸 명확하게 보일 수 있는 사건 중에 하나가 뭐냐면 김재원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예요. 그래서 네.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 그렇게 되면 나머지 사람들에 대한 김재원 최고가 왜 형평성이 어긋난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있어서 추진될지 좀 지켜봐야 될 텐데 만약에 추진을 한다면 김재원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는 추진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자, 정강훈 목사 이분도 사실 제대로 끊어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뭐 최고위원들도 문제지만 정강훈 씨하고도 좀 해결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해결해야죠. 아니 말만 해 말만. 그러니까 무슨 뭐 우리는 관계 없습니다. 그러면서 명확하게 끊어내지 못하고 있잖아요. 아니 잘 보세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 김재원 최고위원이라는 사람이 정치를 하루 이틀 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루 이틀 한 사람도 아닌 사람이 최고위원 되자마자 뽀로로 가가지고 네. 거기서 그런 얘기를 했다. 정강훈 목사하고 같이. 네. 네. 그러면 정무적 판단이 안 들어갔겠어요, 거기에? 만약에요, 정광훈 씨가 국민의힘에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사람이면 그 사람이 그렇게까지 하겠습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오라 그런다고 가요? 국회의원이 아무나 오라 한다고 가냐고. 네. 나는 노영희 변호사가 부른다고 오겠어요? 여기는 오겠네. 안 와요. 안 와요? 근데 자기도 생각을 해봤을 거 아니야. 정광훈 목사 또는 정광훈 씨가 하는 그 예배당에 가는 게 도움이 될까 안 될까? 네네. 가서 또 말도 그래. 정광훈 목사가 얘기하는 거 질문한 거 이거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거기에 동의를 했어요. 우리만 자기 최고위원 되게 해줘서 고맙다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네. 제 말은 지금 현재 말을 안 하지만 국민의힘 내부에 있는 의원들 중에도 정광훈 목사를 막 비판하기가 어려워. 왜? 자기한테 불이익이 올까 봐. 그렇죠. 그러면 정광훈 목사가 끊어낼 수 있겠냐고요, 과연. 저는 어렵다고 봐요, 기본적으로. 자, 그런데 정강훈 목사가 사실은 내가 당에 영향력이 엄청나다고 계속 주장해 왔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정강훈 목사랑 연결되어 있는 사람으로 한 981명의 명단을 파악했다는 거거든요. 981명은 너무 작은 숫자 아니에요? 작은 숫자죠. 그러니까 이거잖아요. 입당 원서에 추천한 사람 누구 할 때 정광훈 이렇게 이름 쓴 석자 것만? 있는 건 뭐죠. 네. 근데 그 교회에 정광훈만 목사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부목사 뭐 이런 사람 많아요. 거기 관계된 사람들. 네. 그 사람 이름 썼을 수도 있잖아요. 안 썼을 수도 있고. 그거 안 썼을 수도 있고 그건 자기 생각이 또 정광훈 이름 썼다가 좀 창피해서 안 썼을 수도 있잖아. 쓰면서. 창피해요? 그럴 수 있죠. 이게 내가 정광훈하고 친해? 이게 보여주기 싫은 거야.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럴까요? 그런 사람 있을지 있지 않겠어요? 그 다음에 뭐, 또 다른 사람 이름을 쓸 수도 있는 거고, 그걸 정광훈 석자 이름 있는 사람만 정광훈 쪽에 가깝다 이렇게 보면 안 돼요.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981명이라고 하는 것은 명확하게 입당 원서에 추천인으로 정광훈이라는 이름 석자를 쓴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 외에는 없겠냐고요. 저는 충분히 더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어쨌든 뭐 명단을 확보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명단 확보했다고 칩시다. 그래서 경고 문자 이번 수랑 보냈다고 칩시다. 그럼 상대방이 응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 없는 거 아니에요? 네, 아무것도. 뭐 그래서 밝혀낼 수 있는 게 있나요? 아니, 그러니까 어제도 기자들이 계속 물어봤어요. 그럼 이 사람들 조치를 취할 수 있냐? 없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없어요. 그냥 놔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가는 거예요. 아니, 그냥 보여주기식입니까 그러면? 당연하죠. 아, 우리가 절연했어요. 근데 정광훈 목사도 기자회견하는 거 보세요. 그냥 무시하고 하잖아요. 버르장머리를 고쳐놓겠다. 네네. 그냥 막말을 해도 그냥 가만히 있어. 아니 물론 그 입 닫아라 뭐 이런 얘기를 하긴 했어요. 근데 이게 과연 완벽하게 끊어낼 수 있겠냐는 거예요. 저는 못할 거라고 생각해요. 기본적으로. 네, 네. 자, 오렌지 종님께서 희한한 게 정강훈 목사와 다르게 이건 제가 한 말입니다. 정강훈 목사와 다르게는 괄호 안에 넣고 희한한 게 최 목사 말은 듣긴 들어도 딱 꽂히는 말이 생각이 안 나네요. 뭔 소리야. 그러니까 정강훈 씨는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딱 휘어잡는 뭔가 이렇게 딱 귀에 들어오는 말을 하는데 우리 최진봉 교수님 목사님이기도 하잖아요. 네, 그렇죠. 예, 최 목사님은 말을 많이 하시는데 이게 딱 뒤에 꽂히는 게 없다 이런 얘기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정강훈 씨 말이 이렇게 먹히는 거 아니냐 이런 취지 같아요. 거기 가서 들으세요. 그러면. 아, 또 사람이 좀 사람이 왜 그래요? 좀 이렇게 통 크게. 노영이가 저한테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제가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아, 진짜. 예. 받은 대로 돌려준다. 이게 바로 최진봉 선생님이 사시는 방법입니다. 야, 사람이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내가 그렇게 좀 사람이 좀 넓게 마음을 크게 갖고 해라. 이 말해도 듣지를 않으시는군요. 네, 저는 사람이 참 마음이 넓습니다. 이분과 다르게. 그냥 웃겠습니다. 네, 웃으세요. 뭐 어쩔 수 없죠. 자, 이 얘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사실 이런 말을 합니다. 지금 뭐 국민의힘도 악재가 계속 나온다 하고 또 여당 뭐 정부 다 문제다라고 하면서도 가장 큰 악재는 대통령실이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윤 대통령이 어제 국무회의를 하면서 또 문재인 정부 탓을 하고 정부 수립 이후 70년간 쌓인 채무가 600조 원인데 지난 정권에서 400조 원이 추가로 늘어났다.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 근데 그거는 코로나 특별 상황도 있었었고 복지국가로 넘어가는 상황에서 없는 사람들 도와주려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은 그 모든 걸 다 써담아서 비난을 하죠. 재정 건전성 강화시켜야 되는데 문정부가 다 망쳐놨다 이런 취지 같아요. 그러면서 무분별한 현금 살포 그리고 선심성 포퓰리즘은 단호하게 거부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진짜 경제를 일도 모르는 분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대통령이? 네, 왜냐면, 자, 채무가 600조 원이다. 그럼 우리나라가 OECD 평균에서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선진국과 비교해서 채무 비율이 높습니까? 전혀 안 그렇지 높아요. 않아요. 네, 안 높아요. 기업들 중에요, 빚 없이 기업하는 사람이 있어서 나와보라 그랬어요. 삼성은 빚이 없습니까? 다 그러니까 빚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돈을 빌려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굴려서 돈을 버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연구 개발도 하고 판매도 하고 이런 방식을 통해서 그렇게 성장해 가는 거예요. 전 세계 나라들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미국, 일본도 우리보다 많아요. 채무가. 그럼 채무가 많다는 거 하나 가지고 경제 지표를 보냐는 거예요. 경제 성장률을 봐야 되지 않겠어요? 지금요, 윤석열 정부 들어서 경제 성장을 계속 마이너스예요. 문재인 정부 때는 코로나 시국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물론 마이너스 될 때도 있었지만 최소화해서 전 세계적으로 마이너스가 제일 낮았던 나라예요. 우리나라가. 맞아요. 예. 그건 왜 얘기 안 하는 거예요? 무역 수지는 어땠어요? 지금 문재인 정부 때 무역 수지가 계속 흑자였어요. 지금 적자예요. 네. 누가 잘하는 겁니까? 채무가 얼마나 중요한 게 아니고 현재 경제 성장이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그 경제 지표를 좀 보세요. 그렇죠. 코로나 시국에도요. 전 세계적으로 가장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선방을 해가지고 경제 성장률이 정말 높았어요. 그런 걸 얘기를 해야지 이게 무슨 몇 조가 지금 얼마고 무슨 빚이 얼마고 이거 가지고 모든 걸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본인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서 무역 적자 난 거 보세요. 경제 성장을 둔화되고 있잖아요.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가 너무너무 어렵잖아요. 이걸 왜 얘기 안 하세요? 그게 경제 지표인 것이지 채무가 얼마다 이거 가지고 경제 지표를 삼아요? 어처구니가 없어요, 진짜. 네, 흥분을 좀 가라앉히시고, 화가 나잖아요, 네, 지금. 강원희님께서 후원해 주셨습니다. 고맙고요. 여울국님, 신명철님, 몬스트라님, 홍미정님께서 진봉 교수님 사랑합니다. 완전 좋아요. 말씀하시고, 최명수님은 정말 옳은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이분은 태평양 노영이, 밴댕이 찐봉. 여러분 네. 보여지는 것만 보셔서 그렇습니다. 일단 그렇게 보이는 건 맞다는 거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관련해서 다음 달 개봉할 예정인 다큐멘터리 문재인 요 얘기 간단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문재인입니다라고 하는 다큐멘터리가 다음 달에 개봉이 될 예정인데요. 네. 공개된 내용을 보게 되면 대통령이 이렇게 한탄하는 모습이 있어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말한 겁니다. 대한민국이 지난 5년간 이룬 성취가 순식간에 무너지고 과거로 되돌아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허망한 생각이 든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느끼는 국민들이 많다고 생각해요. 우리나라가 후진국이 되고 있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 들어서고 나서 국격이 떨어지고요. 일본과의 관계도 보세요. 우리는 그 당시에 자존심을 지키면서 우리나라가 주권 국가로서의 면모를 제대로 보여줬다고 생각해요. 우리 국민이 피해당한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정부가 그 문제를 해결해서 노력을 해왔고 그것이 단순히 그냥 한일 관계 개선이라고 하는 정말 두루뭉실한 그 명목 하나 때문에 우리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그런 일은 절대로 발생하지 않았어요. 네. 그렇다고 우리가 일본과의 관계에서 밀렸습니까? 저는 전혀 그렇다고 보지 않아요. 지소미아 파기에서 우리가 안보를 제대로 못했습니까? 아니면 일본과 관련해서 일본이 무역보복 했을 때 우리가 의연하게 대처해서 우리 자체적으로 생산할 수 능력을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아무 문제 없이 생산 잘했고 수출도 잘했잖아요. 네. 그게 우리의 국격을 심어준 거예요.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하는 명확한 명분을 잘 지켜와서 국토 수호의 명분도 잘했습니다. 지금 네. 윤석열 정부 들어서 한일 관계 어떻게 됐습니까? 저는 이게 잘 된 거라고 보지 않아요. 자기들은 막 자랑을 하더라고. 한일 관계 개선이라고. 뭘 개선했는데요? 굴종 외교가 개선입니까? 도청이나 당하고. 문재인 정부 때 도청 당했어요? 지금 도청이나 당하고 이렇게 드러났는데 거기에 대해서 또 아무 일 없어요. 괜찮아요. 도청도 악의적으로 안 했으니까 괜찮지 않겠어요. 이런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국격이 어떻게 된 겁니까? 또 무역수지 아까도 얘기했지만 경제적으로 얼마나 우리가 지금 후진국으로 가고 있는지 아세요? 아니 중국과의 대중국 수출도 완전히 우리가 지금 뒤처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무역수지 적자가 나가지고 우리도 엄청난 피해를 당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거기에다가 전세 사기 때문에 젊은이들이 스스로 안타까운 선택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대체 5년 동안 쌓아왔던 그 많은 우리나라 전 세계적으로 K-방역에 놀라운 성과를 내고 경제적으로도 성과를 내서 다른 나라에 칭찬받던 그 나라는 대체 어디 간 거예요 대체? 네. 자, 원래 우리 대통령하고 쌍벽을 이루면서 대한민국이 아니죠. 세계에서 거의 지지율 꼴찌를 달리고 있던 일본 기시다 총리. 이번에 47%까지 지지율이 올라갔다는 겁니다. 누구 때문입니까 이게 다? 윤 대통령 때문인 것 같아요. 그럼요. 저는 이게 창피한 줄 알아야 돼요. 이게 자랑할 일이 아니야. 윤석열 대통령이 기시다 총리의 기시다 총리가 기반하고 있는 세력이에요. 극우 세력이에요. 일본에. 맞습니다. 그 세력의 칭찬을 받는 일을 해요. 극우 세력은 끊임없이 우리나라를 공격하고 독도는 우리 자기네 땅이라고 주장하고 다케시마라고 주장하고 제일 한국인들을 공격하고 이랬던 인간들이에요. 네. 그 사람들의 지지를 올려준 게 윤석열 대통령이라면 윤석열 대통령이 대체 어느 나라 대통령인 거예요? 대한민국입니까? 어쨌든 그래도 목적은 달성한 거 아닙니까? 일본 총리한테 기분 좋게 해주고 지지율도 높여주고.
네. 일단 마음속이 넓은 것 같아요. 그런 걸 보고 뭐라 그런지 아세요? 뭐라 그래요? 살신성인이다. 그렇잖아요. 본인의 지지율을 계속 떨어뜨리고 있는데. 누구를 위한 살신성이냐? 누구를? 일본 총리의 지지를 올려주고 아니 그것 때문에 피해를 당하는 게 누구냐고요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 아닙니까? 네. 세비지님께서 주어는 없습니다. 인성미달, 품격미달, 능력미달, 수준미달. 야, 어쩜 이렇게 주옥 같은 말씀을 정확히 하는지. 고은승님, 최진명 교수님 또 폭발 랩 시작됐습니다. 너무너무 시원합니다. 네, 시원하죠. 감사합니다. 상당히 비꼬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 저는. 네, 알겠습니다. 야, 근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이 문재인입니다. 이 다큐멘터리 이제 나온다고 하니까 대통령실이 관련 질문에 대해서 고민정 김의겸 의원에게 물어봐라 이렇게 얘기했지. 이거 무슨 말이에요, 도대체가? 그러니까 고민정 김의겸 의원이 거기서 이제 대변인으로 일했던 분들이잖아요, 두 분 그렇죠. 다. 그래서 아마 이제 그분들한테 물어보라고 한 것 같아요. 저는 문재인입니다는 저도 물론 이제 예고 영상은 봤지 아직 이제 못 봤거든요. 네, 아직 안 안 개봉이 나와서. 안 됐어요. 근데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지만 개인적으로 그냥 일반인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그린 거예요. 물론 그 안에 정책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죠. 그리고 저는 중요한 얘기를 하셨는데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자기는 정치적으로 가만히 있고 싶다. 현실 정치에 참여하고 싶지 않은데 자기를 자꾸 소환한대요. 누가 그래요? 윤석열 정부 들어서 그런 거 아닙니까? 국민의힘이. 네. 아니 보세요. 여러 가지 정책적인 일을 했던 것들을 다 끄집어내가지고 그걸 수사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아니, 같이 일했던 사람들을 다 감옥에 보내기도 하고 수사를 하기도 하고 이런 상황 아닙니까? 구속해놓고. 네. 이런 상황이라면 대통령이 가만히 있을 수 있겠어요, 그러면? 아니, 본인이 함께 했던 참모들과 일했던 문제를 가지고 그걸 끄집어내가지고 문제를 삼고 그걸 조사하겠다고 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러면 현실 정치에 다시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걸 비꼬듯이 뭐 고민정, 김의겸은 대변인 했던 사람한테 물어보라고 얘기하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봐요. 대통령 실은 전직 대통령이 어떤 뭐 다큐멘터리를 만들든 뭐든 그걸 보고 그 내용에 대해서 본인들이 평가할 수는 있겠지만 네. 그거 자체에서 비판적 입장을 취하는 것 자체가 저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만 내려와라 무능한 자식들아 님께서 아이디군요. 저는 네. 깜짝 놀랐어요.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 아이디가 말이 아니라 예. 누구한테 하는지 알겠어요. 그만, 닉네임이죠. 예, 그만 내려와라 무능한 자식들아. 네. 예, 이분께서 이제 후원해 주시면서 최진문 교수를 응원하고 계시고, 감사합니다. 섬소녀님께서도 응원하고 계시고, 또 JRH님께서는 이런 말씀하십니다. 여러 사람이 시끌벅적하면 한 사람의 바른 소리도 잘 듣지 않습니다. 들리지 않습니다. 개소리나 지저대야 귀에 쏙 들어올까요?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게 되게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 미루어 짐작하는 수밖에 없겠습니다. 우리가 이걸 말할 수는 없기 때문에. 네, 최 교수에게 한 말은 아닌 걸로 제가. 네, 최 교수에게 하는 건 아닌 걸로 보고요. 그 다음에 정 관장님께서 뉴스토마토에서만 논객인 최진봉님, 노영희 변호사 인내심이 대단하군요. 네. 딴 데서 이야기를 안 합니다. 제가. 네, 아유, 저하고 있으니까 편해서 막 말씀을 정확히 해주시는군요. 알겠습니다. 자, 이 얘기들 마지막으로 이슈 잠깐만 살펴보겠습니다. 69시간제 개편 문제 해결도 못하고 있고요. 어제 또 이 최저임금 뭐 내지는 이런 거 하면서 또 회의하면서 뭐 정말 또 난리가 났더만요. 이 노동계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이 이렇게 문제를 제대로 풀어나가지를 못할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한편으로는 이런 얘기를 하면서 대통령이 이런 발언을 했어요. 여론조사가 과학적이고 공정하지 않으면 국민을 속이는 거다. 그러니까 지금 본인에게 여론조사가 사실은 별로 좋지 않은 지지율이 나오니까 갑작스럽게 대통령이 이제 여론조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 화를 내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전체적으로 이런 발언이나 이런 상황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그 아까 화면에 나온 헤어스타일 참 특이하지 않습니까? 네, 제가 고길동 닮았다고 한번 말한 적이 있어요. 지금 저 네, 헤어스타일 네, 참 네. 특이하다. 이런 어느 분이 저런 머리를 해드렸을까요? 대통령에 그러니까요. 대해서. 저는 모르겠습니다. 뭐 어쨌든 특이하다 이런 생각을 말씀을 드리고요. 네. 고길동 닮았다는 얘기는 노영희 변호사가 했다는 말씀도 먼저 말씀을 드리고 네. 여론조사가 과학적이고 공정하지 않으면 국민을 속이는 행위다 그랬어요. 네. 이게 무슨 맥락에서 나오냐면 69시간 관련해서 또는 뭐 정부에서 추진한 여러 정책들에 대해서 본인들이 여론조사를 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여론조사가 정확하지 않으면 문제가 있다. 그 말은 뭐예요? 본인들이 주도적으로 하는 주관에서 하는 여론조사는 맞고 외부 기관에서 하는 여론조사는 맞지 않다는 얘기 아니에요? 논리적으로 따지면 네. 이게 말이 됩니까? 어쨌든 여론조사 못 믿겠다. 나에 대한 지지율이 낮게 나온 거는 잘못된 거다. 이런 얘기 같아요. 아니 그게요 한 군데다만 그러면 내가 말을 안 하겠어요. 그냥 뭐 좋아요. 어느 한 군데서 그렇게 나왔다면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에서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 이렇게지만 추세를 보세요. 추세를 다 하락이에요. 다 하락이라고. 여론조사기에 한두 군데요? 뉴스토마토를 포함해서 다 하락이라고 지금. 근데 뭔 그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다 오르고 있는데 한 군데만 그랬다. 그건 좀 이상할 수 있죠.
근데 추세가 어때요? 지금 다 추락세요, 추락. 아니 그런 상황에서 여론조사 결과가 공정하지 않다고 얘기하는 것은 국민의 민심을 완전히 무시하는 행동이에요. 뭐 그렇게 행동하세요. 그러니까 뭐 마음대로 가세요. 1%라도 가겠다며요. 그렇게 가세요. 가는 건 좋은데 여론조사 결과가 과학적이지 않다고 얘기하려면요. 모든 여론조사가 동일한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고 특정 여론조사가 튀는 결과가 나왔을 땐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거의 모든 여론조사 결과가 지금 추세가 하락세로 가고 있는 상황이라면 그걸 믿으셔야 돼요. 믿으셔야 합니다. 대통령이 믿었으면 좋겠네요. 네. 믿든 말든 마음대로 하세요. 상관없어요. 네,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재범 성공회대 교수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배프의 촉 들어가겠습니다. 형사 벌칙 대상 행위 금융위는 여보세요? 결과 발견된 뭐 맨날 똑같지. 형사 벌칙 시간 없어. 대상이 되는 행보여야 함. 나 시험 한 달밖에 안 남았어. 형사 규정 4조고요. 시정명령 문제는 또 언제 형사 푸냐. 규정 제27조입니다. 응. 지금 먹으려고. 걱정 마세요. 네, 토마토 패스. 어우, 되게 광고가 새롭네요. 무슨 시험이길래 저렇게 한꺼번에 단기에 딱 합격하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단기 합격이 목표인 마음 급한 당신도 토마토 패스에 들어오시면 다 오케이 됩니다.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네, 문제풀이를 한 방에, 재밌네요. 자, 오늘 배포의 촉 시간입니다. 오늘은요, JMS 특집 2탄입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JMS 특집 한번 했었는데, 어제 또 방송에 나왔습니다. 이 기독교 복음 선교회 교주 정명석과 그의 조력자들에 대한 이야기였는데요. 오늘도 척하면 초기에는 베프 배상훈 프로파일러 모시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어제 보신 분들도 계시죠. MBC PD수첩에서 이 JMS 교주 정명석과 그의 공범들에 대해서 폭로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마치 이 정명석 혼자 그냥 전적으로 모든 권한을 행사하면서 한 것처럼 보였습니다만은 그 옆에 있는 정조은이라고 하는 제2의 교주 같은 여성이 그냥 모든 걸 좌지우지하고 있었다. 이게 결과론적으로는 지금 나왔습니다. 신격화한 배경에 정조은이라는 사람이 있었고 그 사람이 이걸 체계적으로 그리고 아주 시스템적 일부러 신격화시키면서 뭔가 한 것 같다. 이런 얘기죠. 자, 관련해서 영상을 먼저 보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정조은이 성령 집회 때 그렇게 막 주님을 믿으라고 이렇게 외치는 거 보면 뭐 진짜 눈물겹게 막 감동되게 막 그렇게 메시아로 만들었어요. 정조은은 여자들을 연결해주는 그 역할이 되니까 정명석은 만족하는 거죠. 정명석이 원하는 거는 오로지 밖에 없으니까. 이제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이전에는 성자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지만 이제는 우리가 먼저 사랑하는 신부 시대가 되었습니다. 네,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성자가 우리를 먼저 사랑해 준 게 예전이었으면 이제는 우리가 먼저 사랑을 해야 된다. 그분을.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방법으로 신부가 되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는 것 같아요. 이게 바로 정조은 씨가 정명석을 메시아로 만드는 과정에서 나온 얘기인 것 같은데 지금 피해자인 메이플 그리고 김영은이라고 하는 분이 정조은 씨가 저런 말을 하면서 정명석에게 여자를 대줬다. 예전에 그 조선시대 이런 데 보면은 그 왕에게 여성을 이렇게 연결해서 공급해주는 네, 연산군 때 채용사죠. 예, 그런 느낌이 나요. 예. 예. 자,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가 이제 처음에 정명석의 범죄, 종교 범죄를 다룰 때
독수리 오용재들에 대한 얘기를 했고, 이게 이제 독수리 오용재들이 정명석을 만들어냈다. 그러니까 거기서 2인자 그룹이 독수리 오용재 중에 몇이 있었고, 네. 이게 초기에 이게 JMS가 굉장히 크게 된 이유가 그게 뭐냐면 사실은 뭐 신촌 근처에 있는 지식인 그룹들이 새로운 형태의 종교 운동으로서 시작했기 때문에 그랬다라고만 알고 있고. 처음에 하숙을 뭐 같이 해서 예, 예. 뭐 서울대 사람을 도와줬더니 그 친구가 고대 사람을 불러들이고 연대 사람 불러들이고 뭐 이랬다 이런 거잖아요. 그렇게 돼갖고 예. 초기에 이제 상당히 뭐 힘 있는 어떤 집단으로 성장했는데 지금으로 봐서는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 상태에서 정조운이라고 하는 새로운 2인자가 나타났다. 그러니까 상당히 재정적으로도 그렇고 수법적으로도 그렇고 JMS의 지금의 모습을 10년 전부터 만들어낸 것이 결국은 정조운과 그 주변에 있는 공범자들이 아니겠느냐라는 것이 이제 어제 PD수첩이 한 내용입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둘 다 정씨네요. 선생님 지금 보니까 무슨 근데 이제 상당히 그 정조운이 어제 뭐 피해자들도 얘기하고 그 관련된 사람도 얘기했지만 굉장히 그 외모를 많이 가꿉니다. 예, 뭐 돈도 많이 들인 것 같고 또 치장에 가는 거지 치장물 자체가 뭐 반지가 3천만 원, 시계가 5천만 원, 뭐 모든 게 뭐 옷도 뭐 명품으로만 도배를 하고 다닌다고 하는데 아마 그런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 정도의 여성들을 모이게 만드는 그 수법적인 것이, 왜냐하면 저 정조운 중심으로 20대 젊은 여성들이 그러니까 뭐 거의 뭐 모델 수준의 그분들이 사진을 찍고 그것이 교회의 광고로 이용되면서 그러니까 일종의 교회의 어떤 수단으로서 이용되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 이제 뭐 반공개적으로 정명석한테 성적으로 착취를 당하게 하는 방식, 이게 두 가지가 연관되는 방식으로 됩니다. 근데 이들의 교리 자체가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은유가 아니라 실제적인 하나님과의 뭐 성행위 이런 것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은 사실은 정명석이죠. 네. 그런 방식으로 지속적으로 전파하는 것, 그것을 핵심적으로 수행하는 어떤 역할을. 존재가 정조운이 한 거죠. 근데 정조운 씨는 경기 분당의 한 교회에서 예배를 하면서 자기는 오히려 여자들이 선생님 옆으로 못 가도록 반경 3m 안에 못 들어오도록 막는 역할을 했다 이렇게 주장했었습니다. 근데 그게 사실은 거짓말이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아니 3m 막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그렇게 있다고 하면 본인이 스스로 여러 가지 어떤 조치를 취했어야 되는데 3m 안으로 못 막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이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 자체는 다 새빨간 거짓말이고 실제로는 피해자들의 말에 의하면은 채용사 그 이상 그리고 그보다 더 심각한 형태의, 그래서 어제 구속된 것도 유사강간 공동정범입니다. 아, 공동정범으로 예, 정범도 들어갔어요? 아니다. 공동정범으로 구속됐습니다. 그 정도면은 실제로는 그 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다라고 보면 됩니다. 정조은 씨는 정명석이 수감이 되고 난 다음에 그 빈자리를 오히려 본인이 채우면서 교단과 인사권을 장악한 것으로 얘기가 되고 있고요. 본인을 성령의 분체다, 복직된 하와다, 천만인의 엄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2인자로서 본인은 스스로를 자리매김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정 총재 역시 공개적인 자리에서 난 조은이 없으면 안 돼 이렇게 말하면서 신뢰를 드러냈다고 하는데, 특히 정조은 씨는 여성 신도들을 유인하고 정 총재의 성범죄에 적극적으로 가담하거나 방조하면서 키 크고 예쁘고 날씬한 그리고 입이 무거운 이른바 스타라고 불리는 여성들을 뽑아서 정명석 씨가 감옥에 수감되는 동안에 나체 사진을 찍게 해서 보내준다거나 한 여러 가지 행동을 이제 했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근데 정조은 씨야 뭐 그 돈도 자기가 이렇게 쓰고 내부적으로 2인자 자리를 가지기 위해서 했다고 칩시다. 그런 말에 현혹이 돼가지고 자기가 나체 사진을 스스로 막 찍으면서 정명석에게 사진 보내는 걸 오케이 하고 나중에 정명석이 꼭 찍어서 나 면회하라 그럼 가고, 이런 사람들은 그럼 도대체 뭐예요 도대체? 이게 집단의식이죠. 저들이 혼자만 한 것이 아니라 집단적으로 춤을 추고,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들의 그 뭐라고 하나 집회 방식 자체가 굉장히 독특하다는 게 마치 콘서트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성들이 저런 옷을 입고 저런 형태의 행위를 하면서 노래도 부르면서 마치 예배가 콘서트 형식으로 하니까
집단적으로 광기 안으로 넣었기 때문에 네. 이 피해자분들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지금 여기에 왜 있지? 내가 이거 하는 게 맞아? 근데 내 옆에 있는 언니도 저래? 정조원도 저런 옷을 입고 저런 행동을 하네? 라고 하면서 일종의 서서히 가스라이팅 되는 과정이 반복된 후에 정명석이나 정조은, 그러니까 말은 이제 정명석이 했다고 하죠. 사실은 전 정조은이 했다고 보는데, 뭐 정명석이 말하자면 널 보고 싶어 하신다. 그러니까 은밀하게 뭐 이렇게 이런 방식으로 지속적으로 그게 반복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가스라이팅은 집단으로 당하고 성범죄는 개인별로 당하는 이게 반복되고 또 성범죄 당한 피해자가 확인을 하는 거죠. 내가 이렇게 당한 것이 맞나? 정조은이 하면은 그거는 성령이 뭐 임하신 것이야. 그럼 각각은 다 차단을 합니다. 네. 개별적으로 다 차단을 하되 다시 또 예배 볼 땐 같이 모으는 이런 방식의 범죄 행각이 심리적으로 통제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조은 씨가 비싼 시계, 비싼 목걸이, 귀걸이 이런 장신구를 착용하면서 우리 이 정명석 메시아와 연결되면 나 같은 사람이 될 수 있어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여성 신도들에게 뿌리고 은연중에 은연중에 무의식적으로 그걸 보면서 나도 저 사람처럼 저렇게 멋있게 우리 메시아와 가까이 하고 싶어라는 마음을 갖게 만들고 만들면서 예. 겉속으로는 성착취의 도구로 만들고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교리를 전파하는데 그 교리가 바로 신랑과 신부 연인 사위와 관련된 메시아는 사실은 실체가 뭐 바깥으로 나오기 어려우니까 정명석을 통해서 나온 게 바로 메시아다. 그러니 육체가 현신이다. 네. 정명석이 현신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명석을 사랑하면 결국 메시아와 사랑하는 것이고 메시아로부터 사랑을 받는 거다. 말도 안 되는 이런 걸 개소리죠. 지금 이제 알려줬다 이런 얘기인 거죠. 그런 개소리들을 떠들고 다니니까 이 정명석이라는 자가 얼마나 이 심각한 종교 범죄자. 근데 그런 것들을 주변에 있는 자들이 더 부추겼다. 특히 정조용 같은 경우 그런 방식의 교리를 순화시켜 준 겁니다. 아이고. 그러니까 여성 신도들 아니면 여기서 더 심각한 건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그런 과정에서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헌금을 해야 돼. 돈 근데 내야 돼. 헌금이 다 뭐냐면 이금융권, 상금융권 형태의 대출이죠. 빚을 빌려 갖고 하는. 그러니까 결국은 제가 지난번 말씀했지만 결국은 본질은 돈입니다. 돈을 바치게 하는 거예요. 저는 너무 끔찍한 게 어떤 엄마가 자기 중학생 딸을 하고 같이 서로 나체 사진을 엄마하고 딸하고 둘이 같이 찍으면서 그렇죠. 그걸 정명석 감옥에 보내고 정명석으로부터 성적인 희롱을 당하고 그러면서 또 나중에 정명석이 출소하고 난 다음에 또 모녀가 똑같이 또 그런 성추행을 당하고 이거는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고 오히려 은총이라고 생각했다는 것 자체가 너무 끔찍한데 바로 이런 행동이 끔찍하다고 여기지 않고 이게 정당한 행동이라고 느끼게 하는데 바로 정조원이 엄청난 역할을 그렇죠. 했다는 거죠. 그것을 순화시키는 네. 순화기제라고 하는 심리적 기제를 가지고 있는 건데 그렇죠. 결국은 이 정조원의 역할과 정조원의 주변의 역할. 근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 정조원의 뭐 형제와 자매들이 교단 재산을 계속 빼돌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동산도 이 돈으로 자기네 이름으로 사고 막 그랬다면서요. 초기에 독수리 용조 시대 말고 아마 그들은 다 제거가 됐거나 정조은에서 제거가 됐거나 그러니까 정조은 주변으로 JMS가 재편이 되는 과정을 겪은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지금 아까 좀 전에 우리 베프님 말씀하신 것처럼 신도들이 돈을 낸 걸로 결국은 이제 이들이 다 흥청망청 쓴 건데 문제는 이 신도들이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심수민이라고 하는 이제 가명입니다만 탈퇴자는 총 2,300만 원을 냈는데 300만 원은 대출을 받았고 2,000만 원은 부모님이 전세자금 쓰라고 준 건데 내가 여기다 냈다. 가족들이 천국 가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해서 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아까 말한 것처럼 돈 없는 사람들한테는 아예 대출을 알선해주기도 했다. 거기에 대출 상담사가 예배 보는데 옆에 와서 상담을 했다고 합니다. 너무너무 이해가 안 가는데 제가 더 충격받은 건 이거예요. 양승남 변호사라는 사람이 JMS 교단의 현 대표로 있는데 현직 변호사예요, 이 사람이? 예. 근데 이 사람이 좀 독특합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지금 이런 정명석이나 정조원과 같은 사람의 이런 범행을 좀 돕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원래 교인이었는데 네. 변호사는 나중에 됐다고 합니다. 사시의 제일 마지막 기수가 몇 기죠? 근데 그렇게 50기인가 그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40대 후반에 이분이 굉장히 학력이 좋은 사람인데, 네.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변호사가 됐다고 나온 기사를 JMS를 위해서 변호사가 그렇게 됐다고요?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냥 일반 변호사였다가
정명석을 변호하기 위해서 하다가 인연이 그게 됐던 게 아니라- 거꾸로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사실은 이 JMS의 핵심의 핵심일 수 있다는 거예요. 모든 재산 관계나 불법적인 것에 대한 다양한 것에, 그래서 대표도 맡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이 피해자들을 구스르고 뭐 이렇게 합의시키고 다 한 거죠. 본인 명의로 한 거죠. 지금 얘기 들어보면 양승남 변호사라는 사람이 공식적으로 정명석 씨 무죄도 주장하고 있지만 피해자들하고 합의도 적극적으로 중간에서 그렇죠. 하고 그래서 문제가 지금 심각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같은 거 이제 나오니까 사람들이 다들 내가 잘못 알고 있었나 봐라고 하면서 탈퇴하는 사람들도 많고 이제 그렇다는데 그들 중에서도 또 이런 여론 같은 거 믿지 말아라. 언론 같은 거 보면 안 된다. 이래가지고 아예 이런 소식도 접하지 못한 사람도 있다는 얘기가 있어요. 양승남의 그 이름으로 요 문제가 봤을 때 다음 날 바로 이제 성명서 같은 형태. 그러니까 동영상을 발송을 한 거죠. 그거 다 거짓말이고 다 악의적인 거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악평을 퍼뜨리고 있는 자들이 있다라고 하면서 네. 미리 신도들한테 보지 말라고 하고 보게 되면 너 이거 우리를 배반하는 거다라고 하고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가장 무서운 게 그런 어떤 소위 자기들이 말하는 탈퇴자 배교자들한테 심각한 협박과 어떤 나중에 미행도 하고 그런 어떤 집단이 존재. 그게 대협력국이라고 하는 존재인데 일종의 뭐라 그러나 비밀 경찰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메이플 씨도 예. 이제 이 사건을 처음에 폭로한 메이플 씨도 나 이거 얘기하고 난 다음에 감시받고 미행당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대외 협력국 사람들이었다. 협력국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이 교인을 동원해서 계속적으로 따라다니게 하는 일종의 비밀 경찰 형태를 하게 하는 존재들이 있다. 네. 그것 때문에 결국은 무서워서 자기 피해를 내놓지 못하고 숨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JMS는 미디어 같은 거 보면 안 된다고 이건 죄다 이렇게 말하면서 사람들이 아예 정명석이나 JMS 이름 들어간 건 전부 다 클릭도 못하게 한다는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요. 또 하나 지금 끔찍한 일이 있습니다. 당대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정명석 교주가 결혼해라라고 허락해서 결혼한 사람들이 아기를 낳으면 찍어서 하고 그 아이가 나오면 그 아이가 어린이집부터 학교 다닐 때도 계속 세뇌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린이집하고 방과후 학교 같은 예. 거 운영하면서 2세들에게 국영수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 정명석의 말씀 강의를 가르쳤다. 정명석의 위대함을 주입하는 거죠. 무슨 뭐 김일성 수령 예, 동지입니까? 왜 이거보다 이럽니까? 더 심각한 거죠. 이게 무슨 뭐 정명석은 위대하고 정명석은 메시아고 정명석이니까 이 아이들이 10대, 20대 될 때 그 여자아이들이 10대 후반이 될 때 정명석은 거의 신급. 그러니까 자기가 성착취 당하는 것도 되게 당연한 거로 생각하는 그런 방식이 된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서 지난해 1월에 촬영된 내부 영상을 보니까 이 JMS 어린이집이 소개가 되면서 여기서는 이제 교육을 빙자해서 세뇌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명석의 위대함을 주입하기 위해서 이런 기관을 만들었고 아이들은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이 정 씨의 말씀 강의를 듣거나 그가 지은 시를 따라야 됐다. 게다가 중학생이 되면 이성끼리 대화하는 거는 차단이 되더라. 왜냐? 이성이 접촉하면 문제가 생긴다라고 하는 말씀 때문이었다. 이런 얘기예요. 그 이성의 이성 관계는 자기하고만 하는 거예요. 그렇죠. 메시아인 자기하고만 해야 된다. 이런 그렇죠. 얘기겠죠. 이런 게다가 진짜 연애는 사탄과 사귀는 행위라고 하고 자기하고만 육체 관계를 하는 것이 종교적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이런 미친 자들이 이 종교의 부모들이 탈을 미친 쓰고, 겁니다. 예, 이 부모들은 예. 정말 다 아동학대죄를 다 쳐넣어야 됩니다. 솔직히 말해서. 자, 현재 정조원과 교대 관계자 한 명이 구속이 된 상태인데 어제 정명석이 이렇게 얘기했죠. 점점 어눌해지고 기억력도 없다. 이것도 거짓말이죠. 본인이 거짓말이에요? 이 교리가 자기가 내가 메시아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 일종의 기만 전술이라고 그 안에 있다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아, 그러니까요. 네. 근데 밖으로는 이런 얘기 자기는 메시아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야 난 그냥 능력 없는 늙은 사람이야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그건 다 거짓말이야. 근데 이런 사람을 돕기 위해서 변호사 로펌에서도 대거 투입이 돼가지고 네. 이 사람 변호해주고 그렇죠. 그동안에 또 뭐 양승남인지 뭔지 아는 그 사람 전도 사실 처음 들어봤습니다만 그 이름은 이 사람도 여기 아예 그냥 이 집단을 위해서 본인이 변호사 자격증까지 따고 막 이제 이랬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거 앞으로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돈입니다. 아, 이들의 결국입니다. 돈줄을 차단해야 되는 것이 결국은 이 돈줄이 어디서 나왔고 그래서 이것을 범죄 수익으로 환수를 하거나 아니면 피해자한테 돌려줘야 되는 결국은 거기로 접근하면 이들을 단지할 수 있을 겁니다.
이들을 종교적 교리로 하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그건 미친 자들의 미친 소리로 끝내고 결국은 돈줄을 장악하고 돈줄을 차단해서 뿌리를 뽑아내는 것이 결국은 이들을 단죄하는 겁니다. 근데 이 다큐멘터리 보게 되면 모든 곳에 다 정명석 신도들이 다 숨어 들어가 있다. 아까 말한 것처럼 변호사는 물론이고 현직 검사도 있었다고 그랬더니. 검사도 있고 병원에도 있고 또 경찰도 방송국에도 있고. 있고 경찰도 있고 그래서 이 정명석의 죄를 덮기 위해서 정말 본인들이 아주 십시일반 딱 모여가지고 온 힘을 다해서 모든 곳곳에서 정명석을 비호하고 있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바볼까요? 왜 그걸 왜냐하면 본인들도 거기 자리에 올라갈 때까지 도움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게 독수리 용제가 그때 그런 부분인 거고 자신들이 일정의 종교를 만든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사회적 성공을 성취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걸 만약에 드러나게 되면 본인들의 지금 기반이 무너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게다가 돈도 없는 사람들이 왜 돈을 대출까지 받아가지고 이런 사람한테 갖다 바칩니까? 완전히 집안 망하게. 이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말이 안 되는 것들은 여러분들 따르시면 안 될 것 같고 이거는 진짜 혹세무민하는 그 사람도 나쁘지만 혹세무민 당하는 사람도 정상적인 건 아니라고 봐요. 자, 오늘 여기까지 말씀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배상훈 프로파일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방송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자, 오늘 방송 어떠셨는지 궁금하고요. 나가기 전에 잊지 마시고 구독, 좋아요, 댓글 꼭꼭꼭꼭 눌러주시고 얘기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내일은 신자식 변호사 김필선 변호사와 함께 이슈 삼합 있는 날이죠.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